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곳은 이제 독국가 막부의 이제 기독교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독국가 막부는 이제 무역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은 안 들었지만 그냥 내버려뒀어요. 방임했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죠. 17세기 초부터 정부의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제 신자들 박해를 이제 가하고 그리고 그 서양의 무역과 이제 무역을 또 제한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 정책하고 이 세국 그 무역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기독교 무역의 박해 이유를 볼게요. 얘네들 왜 박해했나? 자, 일단은 이제 인간평등을 강조하는 교리가 학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봉건제를 부정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그런 에도막부의 어떤 봉건제도 그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 일신적인 모습이 기성종교, 이 기성종교는 되게 이제 불교나 뭐 신도 같은 그런 것들 종교죠. 자, 이런 종교들에 대립을 했고 신도의 증가와 단교에 된 두려움, 어,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독교 반란으로 이제 표현됐죠. 그리고 봉건적 도덕의 모순. 그러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를 금지시키고 할복을 금지시키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살을 금지하잖아요. 자살. 할복 당연히 금지되죠. 자, 그리고 대개 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역이 어디냐면 큐슈 지방이에요. 큐슈 지방. 큐슈가 예전부터 남만 무역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의 선교사들과 많이 부닥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큐슈 지방의 다이모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무역을 통해서 강성해진 것을 막기 위한 막부의 입장이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들이 또 서양 세력과 결탁을 해서 막부와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뭐냐면 박해 이유겠죠. 자, 이렇게 기독교를 받게 하니까 이때 기독교는 카톨릭이에요. 자, 그때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큐슈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반란의 대표적인 반란인데 이게 시마바라와 아마쿠샤 지역의 반란이에요.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명칭 외워두세요. 예, 시마바라, 아마쿠샤 뭐 이렇게 이제 두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걸 진압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자, 네덜란드 교육을 나가사키와 데지마 이렇게 그 국한됐고 그리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등은 서양의 배는 입항을 금지시켰다. 예. 왜냐하면 얘네들이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포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교를. 근데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는 별로 이제 포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허용했지만 영국은 수입 타산이 안 맞아갖고 나갔고 네덜란드만 대지마에서 무역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 질서를 볼게요. 보통 이제 그 에도막부 때 신분 질서를 보통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라고 하죠. 그리고 가부장제를 중심한 가족제를 기반으로 했고요. 무사를 볼게요. 무사는 대도의 특권을 갖고 있어. 대도라는 것은 찰 대자죠. 여기는 카드를 찰 수 있다는 거야. 카드. 그래서 두 개의 카드 허리에 차는데 사무라이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칼을 찰 수 있는 특권이 이거. 내가 사무라이인 걸 나타나기 위해서는 칼을 차야 돼요. 그래갖고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그 칼을 찰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 다음에 모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동시에 있다. 모지라는 거는 성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성보다는 좀 정확히 말하면 성보다 좀 세부적인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이나 상공인들에게 무사하게 무대를 범할 경우에는 그 무대를 범한 자를 즉석에서 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걸 기리스탈 고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 주문이 안 돼요. 자기가 꼴린 그 뭐냐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죽일 뻔이 안 되고, 단서가 있어요. 증거가 명확할 때. 예, 증거가. 그러면 죄를 받지 못해요. 근데 증거가 명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자기 그냥 하는 그 기분 내킨 대로 죽일 경우에는 이거 뭐 처벌받아야 돼.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극히 일부 부분이었고, 대개 보면 그걸 이제 할 경우에도 증거가 뭐냐면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자기도 동시에 처벌받았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초창기 때는 좀 괜찮은데 나중에 들어가면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이제 상층무사를 제외하고는 영지 없이 봉급받는 지휘자로 이제 전락을 했고요. 이 상층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이제 하타모토니 뭐 곡괭이 그런 애들은 좀 영지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아시가드나 좀 낮은 등급의 사무라이 계층들은 영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봉급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봉급을 주는 그 영주가 쫓겨나거나 영주가 뺏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낭인으로 떨어져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뭐 상공업도 하면 이제 뭐 자기 힘을 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예, 이게 사회 문제가 돼버린 거야. 예. 자, 농민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농민은 주로 연공의 부담자로서 중요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 중에 백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자장농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동학군 여러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인이라는 존재인데 이 존인은 도시 상공업자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존인이라는 사람은 상인 중에 거주를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거주해서 점포를 만들어갖고 이제 사용했던 팔았던 상인들 존인이나 정주 상인들. 근데 나중에는 에도 시대 들어가면 그냥 상인 일반 명칭을 써요. 그냥. 예. 그래서 이들은 서화총에 거주했고 족가마치 밑에서 거주했고요. 직업별로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거주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은 상대적 농민이나 무사에 비해서 막부의 통제 영향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영주는 영업세에 해당한 목각기나 운조기만 납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담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존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그 존인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존인 문화. 이건 뒤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그때 다시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신전 개관을 했고, 그래서 개관 사업을 장려했고 뭐 시위법 등을 장려했다.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이 발달됐다. 그리고 상품 작물들이 재배했다. 화폐 경제 발달로 상품 작물 재배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런 농업 발달 통해서 상공업도 발달돼요. 그래서 에도 중후기 가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후기 때 그런 상품화폐 경제 발달했죠. 농업 생산의 발달. 그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해요. 왜냐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일본이 개항 이전에 근대화적인 모습이 보인다. 근대화된 모습, 자본주의 맹하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 되게 부각시키거든요. 에도 시대 때, 중후기 때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든지 서민문화 발달, 상인문화 발달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해.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업이 발달인데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강산 개발이죠. 요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강산 개발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1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은강이 많이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은강. 근데 나중에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감소돼.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어. 너무 캐다 보니까. 그래서 대신에 동강, 구리강산이 개발됐다. 구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죠. 뭐 동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무기, 총포전을 만들 때는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 선대제도가 등장해요. 상공을 발달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메뉴표처까지 성립된다. 이거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고요. 자, 도시 발달 보면 자, 일본에 보면 이제 3대 도시가 있어요. 에도, 교토, 오사카. 음. 에도는 정치적 중심지죠.
그 아마 이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100만 명 정도면 거의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 더 컸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 도시와 맞먹는 정도가 뭐 영국의 런던과 파리 정도? 그 어마어마한 도시들이었어.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19세기 중송쯤 되니까 거기에서 제일 이제 큰 도시가 에도가 도쿄가 3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커요. 참고로 그 당시 한양의 인구는 조선후기 때 많아봤자 키케봤자 20만이었어. 그렇죠? 자, 교토와 오사카는 여기도 크죠. 교토는 청왕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고 오사카는 경제적 중심지예요. 음. 그래서 인구가 한 4, 50만 정도 돼요. 여기도 되게 크고 전국의 물산들이 오사카에 다 집결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 보면 시주 나올 때 그 당시 시주가 유명했죠. 시주 상인. 이 오사카 상인도 나오더라고. 이 오사카가 상당히 유명한 거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삼도가 변성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역의 요충지마다 뭐가 만들어지는 조카마치가 만들어져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조카마치는 요게 말 그대로 성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야. 여기 마을. 요 조카마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국시대부터 형성돼서 예도시대까지 쭉 지속돼 갖고 만들어진 건데 병농 분리가 진행되면서 그 당시 수공업자들과 상인이 모여들어 상품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 밑에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는 시메이치 조카마치 사례를 좀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사 거주지와 존인 거주지가 있고 사원 지역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성과 달리 읍성과 달리 그 일본의 성은 여기에 성이 있으면 이 성의 주변에 민가들이나 뭐 이런 상인들이 모여 살아요. 근데 요들을 다 보호하진 않아요. 예. 다만 여기 주변에 해자만 좀 불러주고 그때 하여튼 그렇지만 성 부근에는 이렇게 조카마치 같은 그 도시들이 형성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가 명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명동. 이 명동이 일제시대 때는 명정이라 불렸어요. 명정. 제가 지금 명자 일본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이라는 마치라는 뜻이 일본인 사는 그 마을인데 그 명동 가보면 좀 아기자기한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 도시계획 자체가 일본 애들이 만들었어. 일본 애들이 작은 건 되게 잘 만들어 얘네들이. 그래갖고 아기자기한 모습도 있는데 나중에 해방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명정이 명동으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도 시대 때는 이제 상인들이 성장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에도 막부는 중농 억상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성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농업의 어떤 농산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다이모드나 사무라이들은 되게 보면 연공이나 복록을 뭘로 받죠? 쌀로 걷어서 받잖아. 그러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쌀값이 상대적 공산품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만큼 자기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또 돈이 이제 판을 치면 신분제가 붕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전의 산업공상이나 신분제가 말팔이네. 자, 그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대한 그 세국 정책을 이용해 갖고 자연 경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어. 근데 이런 농업 경제 체제가 유지되려는데 의도하지 않게 세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상업 발달을 해서 이게 이제 중국이 때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하고요. 원래 그 에도 막부가 예상한 대로 똑같은 현상이 등장해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쌀값은 상대로 떨어지고 공산품 가격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사무라이들은 궁핍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빚도 지고 상인들에게 그래서 다음 생에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이제 에도 막부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막부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모도 빚을 져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신분제가 또 붕괴되기 시작하죠.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촉발점이 되는 것이 상공의 발달인데 요때 이제 상인들 보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가분학과만한 게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 가분학과만은 자하고 비슷해. 예전에
무르마치와 가마쿠라 때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인조합하고 비슷한 건데, 자, 원래 이제 낙가마라는 건 자예요. 자가 이제 그 발전된 게 낙가마인데, 요 낙가마에 가부를 부여했던 거. 가부라는 건 독점권이야. 그래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낙가마라는 뜻이야. 예, 어떤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시천상인 집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부가 조합을 공인한 대가로 상업세를 납부하고요. 그 대신에 그 상공업자들은 그들이 도시와 대서원과 결탁을 하여 이익을 했는데 이들은 뭘 가지고 있다? 특정 상품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의미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가부낙가마라는 것을 뒀다. 예, 그래서 운좋기와 못갚기만 이제 제시를 하면 영업세만 내면 막부가 조합을 공인해주고 그 당시 이제 독점권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신다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첨보개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폐지돼요.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상인 외에도 호상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상인들, 이 호상들은 대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제 일본의 그 큰 원거지 상인들 얘기한 건데 이들은 자본 규모가 크겠죠. 일단 예, 그래서 포목업이나 목재업이나 뭐 양조, 금융업 여기에 종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쓰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때 만들어진 거 포목상에서 출발했던 기업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호상들이 출연했다. 자, 신분제 붕괴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상품화폐 경제나 이런 그 어떤 이제 배경을 했는데, 자, 도시 인구가 증가되고 상품 수요가 증대되면서 물가가 상승되고요. 이 물가 상승은 어떤 걸 불러일으키냐? 쌀값 폭락을 일으켜요. 그러면 제일 손해 뵙는 게 지금 다이모, 사무라이들이죠. 이들은 연봉을 그 몰려받아 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존인의 경제력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자, 무사 몰락을 보면 물가 상승이 쌀값을 비해 앞섰기 때문에 무사들은 연공을 화폐로 바꾸는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높아진 물가에 비해서 생활 수준은 하락됐다. 그래서 막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했냐면 그 이제 화폐를 재주조하거나 화폐를 찍어내는 거야. 근데 이게 화폐가 질이 별로 안 좋아. 함량이 악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막부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가부납가만을 인정하고 현금을 징수하는 영업세 같은 것들. 그래서 재정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있죠. 근데 막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 사무라이 계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는 건 빚을 져야지. 그래서 존인한테 돈을 빌려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벌다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갚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냐면 그 존인한테 신분도 갖다 팔고 뭐 여러 가지 갖다 팔아. 근데 나중에 이제 막부가 그 얘네들 또 구정하게 덕정령을 내자. 덕정령. 예, 얘네들 빚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빚은 일시적으로 탕감을 해주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뒤에 이제 상인들이 이제 사무라이들이 돈을 안 빌려줘. 그 돈을 빌려줘도 언제 떼먹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겠죠. 고리대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다음 농촌 사회가 분화되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 생각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때 뭐 강작이 학살이 돼갖고 분홍이 등장하고 어떤 농촌 사회에 양극화가 일어났잖아요. 요와 마찬가지로 상품 장본이나 수공업 투자에 분을 축적한 혼농들이 등장해요. 이거 이들 사는 이제 극소수고요. 대부분 농민들은 그 대부분 몰락을 했다. 음.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유민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봉건적 지배가 약화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등장했다는 거. 자, 막부 말기 때 이제 정치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그냥 쭉 보시고 중요한 것들만 얘기할게요. 자, 막부 체제가 동요가 되는데 중후기 때 들어가면 일단 이제 아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자, 무사계층의 경제적 몰락 등이 있죠. 화폐 경제 확산으로
무사 계급이 궁핍화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사무라이나 다이모들이나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상인들에게 돈을 꿔, 금융업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빚이 많아져. 그리고 농촌사회 동요가 일어났다. 화폐 경제가 농촌에 침투하면서 농촌 구조를 바뀌었죠. 가혹한 연공 수치, 만성적인 기근, 훈작. 그 당시에는 기근과 훈작이 많았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이는 화산이 폭발돼 갖고 화산재가 이제 하늘 덮으면 이제 뭐냐, 그날 그 한 해 동안 농사는 그냥 망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사리 그 사업 고지대금을 소장을 줬네. 원래 땅을 갖고 있는 하쿠쇼가 자기 돈을 빌리기 위해서 토지를 저당을 잡아. 원래 저당을 못 잡는데 법적으로는 관례적으로 저당을 잡아갖고 돈을 빌리죠. 못 갚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사는 호농 계층이 있었는 반면에 대부분 농민들은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농촌사회에서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상인 계층을 부각시켰고요. 반대로 이 무사 계층과 농민 계층을 몰락을 시켰다. 그리고 막부의 각 번의 재정 적자. 이 막부가 아니라 막부와 각 번은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재정 적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통상 수교를 요구하는 그 이항성 같은 외국 상품들이 접근하죠. 그리고 거기다 자연재해, 기근, 홍수, 일본 같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다음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이끼들이 발생돼요. 농민이나 도시민들의 폭동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 발달이 어떤 계층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됐지만 또 어떤 계층들에게는 상당히 뭐냐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요런 사회경제적 어떤 그 뭐냐면 변화했다는 여러 사회적 개혁을 하려면 이제 사회경제적 개혁 아니 사회경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 통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되겠죠. 이 문제점은. 그래서 막부나 번진에서 각각 개혁을 했어요. 예. 요게 되게 중요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막부 개혁의 순서를 볼게요. 요것도 암기해 두세요. 명칭 쓰고 나올 수 있으니까 명칭상. 어, 근데 처음에는 교우개혁이 했고요. 그 다음에 다뉴마 시대 개혁 있고, 그 다음에 간세 개혁 있고, 그 예전에 나온 덴포 개혁 있죠.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우 개혁을 모델로 해갖고 간세 개혁, 덴포 이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개혁의 이제 방향은 상품화폐 경제 방향을 반영하지 않아요. 어디로 돌아가냐? 예전에 자연 농업 경제, 농업 경제로 돌아가는 거야. 에도 막고 초기 때 농업 경제 복귀를 하는데 주로 내용이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개혁이 제대로 안 됐죠. 시대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다뉴마 시대 개혁은 예외적으로 이 고개혁과 간세개혁과 덴보개혁과 달리 얘네들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뭐냐면 초점을 맞췄어요. 이건 좀 예외적이야. 그렇지만 대부분 개혁들은 이렇게 자연경제 복구를 추구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그 농민생활 안정과 막부 정권 안에 이제 체제를 인정하고 강화시키고 중농 억상 정책을 했다. 근데 번진의 개혁 보면 여기 사스마, 조슈 이런 사과반 개혁이죠. 근데 요 개혁들은 농업 중심의 경제 개혁을 복귀하는 게 아니라 상품화폐 경제를 반영해요. 예. 농업 경제 예전에 그리고 동시에 근대적 문물, 서양의 문물을 일부 수용했고요. 상인 계급을 개혁의 주체로서 포섭을 했다. 같이 협력해서 개혁을 했다. 그래서 성공적 그 막부의 개혁은 결과적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혁은 실패했고 번진 개혁 중에 뭐 실패한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성공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스마 조스는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는 그 번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막부 말기 때 하층민의 붕괴를 볼게요. 예. 자, 요때 이제 아까 이제 상파비 경제가 발달되면서 농촌 사회가 요동을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끼들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제 이끼를 하쿠쇼 이끼라고 해요. 요것도 명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하쿠쇼 이끼는 여기 보시면 이게 백성 이규라고 하죠. 요 백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 농민들이 아니라 주로 자영 농민들,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계층의 농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18세기 들어오면서 하쿠쇼 이끼는 일반 농민들이 단결해서 복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됐다. 이때 일반 농민들은 자연 농민들, 자연층, 자연농이나 지주계층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산발적이 일어났고 배경을 보면 그 시장경제 확대, 그다음 농촌 내 빈부격차 확대, 풍작과 기근 발생 등 농민생활 타격 때문에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그 연공 강명을 요구했죠. 그래서 막과 버는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했다는 거. 유통상의 독점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쿠쇼미키는 막부 체제의 기초를 붕괴시킨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막부 체제는 어, 농민들의 연공을 받으면서 그 살았던 체제죠. 생존했던 체제인데 그 밑바닥이 붕괴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도시민의 하층민 붕괴도 일어났는데요. 계속된 기근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근 이유가 있었어요. 뭐 지진도 있었고 자연재해, 화산 폭발 등등 해갖고 미국가 쌀값이 폭등하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도고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그 19세기 때 쌀 폭등이 일어난 거 비슷하게 미국상들이 미국을 매점 매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에도의 하층민들은 마치부고는 이제 그 에도를 가난하는 그 관리인데 간청인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매점 매석 행위를 단속해 줄 걸 요구했지만 이 구제 대책을 마치모코에서 이제 무시를 하니까 에도를 시작해 정부의 주요 도시로 도시 하층민들이 공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 막부의 개혁을 볼게요. 이 막부의 개혁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첨보 개혁이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막부의 3대 개혁 그거 교육 개혁부터 해서 좀 파악을 해둘게요. 자, 일단 여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명칭을 외워두셔야죠. 내용 많이 알아도 명칭 외워두지 못하면 저리 가는 거야. 그냥 다 틀린 거예요. 네. 교육 개혁 명칭 외워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우개혁은 누가 했냐? 요거는 그 에도막부의 8대 쇼군이었던 도쿠가 요시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잘못 졌네. 자, 도쿠가 요시문에가 있어. 이 사람도 외워두세요. 이 왜 외워두냐면 이 도쿠가 요시문에가 거기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걸룡제하고 도쿠가 요시문에 영종조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에도막부의 본가 출신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독국가 가문의 본가 출신이 아니라 반계열통 그 가문에서 등장했던 쇼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좀 약간 정통성이 좀 없잖아요. 이 기슈본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막부 체제 개혁을 하고 했어.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별칭이 뭐냐면 쌀군주야. 쌀을 되게 중시 여기 때문에 쌀을 중시 여기 때 쌀군주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뒤에 이제 뭐 간세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교우개혁 아니 간세개혁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천보개혁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로주나 그 관리들이 했던 개혁인데 요건 쇼군이 했던 개혁이야. 그리고 이 교우개혁은 후에 이제 개혁에 영향을 미쳐요. 간세개혁이나 덴포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경은 상품화폐 경제 진전과 그 문화 발달, 전반 소비 생활 증대도 해갖고 사무라이 계층들이 유흥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그다음에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도쿠가 요시무네는 이제 강력한 쇼군의 권한 분할, 권력 분할시키고 건전한 재정 재건, 그다음에 이에야스 시대를 복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에야스 시대는 농업이 발달했던 시대죠. 농업 국가. 그러니까 이 개혁 자체가 복구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뒤에 이제 막부 개혁의 공통된 특징이지만 복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쇼바요니의 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쇼군의 독재 정치를 시행했다. 이 말이 뭐냐? 쇼바요니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앞에 그 5대 쇼군하고 6대 쇼군이 있었어요. 예. 그 앞에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냐면 자기들 특권을 데리고 했어. 이 측근이 뭐냐면 그 쇼바요니야. 그래서 요 쇼바니유 제도에 여기 측근 정치의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적 정치를 하겠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공적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상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에도 시대 때 재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로주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로주의 권위를 회복시켜서 관료제를 통한 공적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측근 정치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뭐냐면 구지카타 오사다마카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 이제 법령을 만들어요. 예, 이것도 일종의 그 무가 법령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법령과 판결의 집대성 및 재판 기준을 만들었고 행정의 조직화, 효율성을 도마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하타모토와 고끼니 같은 사람들이 무예를 장려하고 예전에 말했지만 하타모토나 고끼니 같은 사람들은 그 좀 약간 그 다이모도보다 좀 약간 아래 등급의 그 영주라고 했죠. 그리고 주로 그 쇼군 밑에 있는 직할 그 영지들인데 여기를 통치했던 사람들 하카모토 고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랜 평화 시간 동안 그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무예를 좀 하라. 너네 놀지 말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재정학화나 사무라이들이 뭐냐 군픽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치품에 물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검양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런 검양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하다못토 국킨이나 무사기친 불만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무예를 장려해갖고 이들 불만들을 억제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건 좀 약간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긴 하는데 에어드표 있겠죠? 메아스파커 제도였어요. 메아스파 명칭. 일종의 뭐냐면 오늘날 따지면 청와대 어, 그 청와대 신문고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청원과 비슷한 건데 투서함을 설치하고 그 민중의 애도사항을 건의해서 받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 예도 투서 내용을 반영해서 빈민 구제 시설 양생소를 설치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시타카 제도가 있어요. 요것도 좀 보는데 재정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가문에 상관없이 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다시타카는 이걸 알려면 그 당시 일본에 그 관료 조직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걸 통해서 관리를 뽑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풍계 제도가 있어갖고 풍계에 맞는 간직의 역할이 있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관리가 되려면 일단 집안이 좋아야 돼요. 대부분 세습직이야. 그래서 A 집안이 어떤 간직을 맡으면 그 간직은 그 자손들 계속 세습이 돼요. 그 집안 자체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관리를 하면 봉급을 주잖아. 근데 여기 웃긴 게 이 관리로 들어가서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그 일을 했잖아. 그럼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는 그걸 봉급을 생각 안 하고 의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무라이 계층들이 어떤 다이모들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직에 들어가서 역을 수행하면서 역에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자기가 다 담당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그
뭐냐면 집안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급 다이모 출신이야. 근데 높은 직을 올리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 역을 수행할 수 있는 돈. 그러면 이거 수행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누가 지원해 주냐면 그 당시 정부가 지원을 역을 수행하고 한 거야. 그래서 가문에 상관없이 이렇게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아, 그래갖고 그만큼 이제 뭐냐면 상당히 그 하급 무사, 하급 집안 출신들로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그냥 다시카타 제도를 통해서 그 뭐냐면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을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막부의 재정 확충 목적으로 여러 이제 경제 정책을 이제 했는데요. 그 연공 증진책으로 이제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요. 이것도 교과서에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는데 자, 농민이 경작에 전념하여 단위 면적과 생산량을 증가하면 정몽법보다 조매법보다 조매법이 유리하다고 해서 판단해. 조매법도 외워두셔야죠. 이 조매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되게 이제 매년 수학을 기준으로 해갖고 색을 걸었어. 이걸 뭐냐면 건건법이라고 해요. 건건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건 이제 한 해 수학력을 기준으로 한 거야. 아유 다시 써야겠네 여기. 자, 한 해 수학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걷었거든요. 1년에 수학량을 보고 그 비례해서 걷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액수를 뭐냐 딱 정해놓고 비율을 걷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그 액수를 정해놓은 정해법을 걷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비율에 걷는데 이 정목법은 정해법 세제야. 그래서 이건 액수를 정해놓고 한 해 수학량 상관없이 평균 그 수학량 기준으로 해갖고 딱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1년에 뭐 딱 100만 석 같은 경우에는 10만 석만 딱 걷는다. 근데 요거는 액수 상관없이 이제 한 해 등록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걷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뭐야 안정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요것도 조금씩 연상을 시켜 인상을 시켜. 그래서 점진적인 세율 인상 연공 증액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전문법은 정액법인데 관해서 앞에 있었던 건공법은 한 해 수학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자기 그 곡고닥가 있죠. 이 곡고닥가를 한 해 수학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거고 이건 한 해 수학량 상관없이 평균적인 수학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딱 정해놓고 걷는 거야. 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타주법이나 도지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이타스 타이스 마시도 열리는데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이건 뭐냐면 그 금전 입차 소송 금지법이야. 그래서 채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더 이상 뭐 그거 갖고 소송 걸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할 때는 상당히 이게 뭐냐면 부담이 되는 거지. 왜냐면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소송을 걸어가지고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부가 좀 소송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을 안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상인계층의 반발로 결국 폐지했다. 자, 그 다음에 아가메 제도가 있어요. 아가메 제도.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거는 막부의 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다이모드에게 현상률을 부과해요. 그래서 쌍끼 곤따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그 반년을 완화시켜줘. 2년에 한 번씩 갔던 거, 1년에 한 번씩 갔던 거를 좀 완화시켜 주는 거야. 네.
자, 그래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쌀을 받고 재정을 확충하면서 다이모들도 이제 뭐 쌀 좀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했던 제도지만 좀 있다가 8년 시행했다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미가 정책을 보면 풍자고 미국가가 이제 미국가 쌀값이 떨어지니까 다이모드와 무사들이 어떤 상대적 공공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미가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쌀을 막부에 사들여가지고 수요를 아예 공급을 줄여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 불만을 많이 샀다. 예. 그래서 이제 연공격을 증가시키고 등등.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경제정책이 뭐와 관련된 거죠? 대부분 뭐 연공 증진제이나 아게메이 제도나 고미가 정책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쌀과 관련된 거예요. 쌀값을 어떻게 하면 높여가지고 재정을 좋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의 별칭이 뭐라고 했죠? 쌀군주라는 명칭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화 정책을 보면 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가끔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도 대학교가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초등교육을 담당한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당. 그래서 이 사당에서 유교 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신분질서를 앙정화시켰는데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유교는 성리학이죠. 근데 우리에서 이제 성리학에서 뭘 강조하냐? 성리학에서는 이런 상하 질서의 논리를 되게 강조해요. 이게 마음의 수양보다는 상하 질서의 논리를 강조하는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이걸 통해서 이제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를 안정화시켰다. 왜냐하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 통해서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한 거고. 자, 학술 연구를 지원했죠.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 서적을 수입으로 활용하고요. 단 기독교 관계 서적은 제시켰죠. 그리고 이때 오구 쇼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세론 같은 세상에 필요한 학문 같은 건데 이 오구 쇼다이는 좀 뒤에 얘기해 줄게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도시의 소방 조직과 방화 시설을 정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도쿄나 교토나 뭐 이런 그 대도시들은 그 불이 많이 났어요. 화재가. 왜 화재가 많이 났냐면 일본이 정통적으로 목재 건물이 많죠. 목조로 만든 건물들이 많아요. 가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면 쉽게 번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 조직이나 방화 시설 같은 거 많이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양생소, 그 다음에 극빈자 치료소인 양생소를 줬다고 했죠. 자, 요거는 앞에서 무슨 건의를 받아들여서 메아스파코 건의를 받아들였는 거죠. 그 앞에 얘기했죠. 아픔. 그래서 이제 메아스파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양생소를 설치한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의회 한개 볼게요. 의회는 막부의 통치력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기가 확립됐고 나름대로 개혁 조치를 정비했고 후에 막부의 개혁 모델을 제시해요. 뒤에 첨보개혁이라든지 간세개혁 때 막부 개혁의 어떤 그 모델을 제시했다. 예. 자, 그럼 한계는 뭐냐? 막부 개혁으로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농민과 도심의 봉기도 개혁 정책 동요됐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그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주 방향이었는데 막부의 개혁은 단순히 농업 경제 복귀죠. 근본적 개혁이 될 수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뉴마 시대가 있는데 다뉴마는 이제 다뉴마 오키스크라는 사람이 행정수반인 노주로 이제 취임을 해갖고 이제 했던 시기인데 요때 개혁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이제 상업자본 이용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는 잘 안 나왔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개혁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 뭐냐면 반대파의 어떤 공격을 받고 그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데 요 다롄마 시대 때 개혁은 제가 뺐어요. 상대적 그렇게 중요한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뺐고 요 사업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바탕으로 했다? 상품화폐 경제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상인 자본을 이용해 오겠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부의 정통적 개혁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 교재에 올리는 것 중에 기타사 심화 규제가 있거든요. 그 기타사 심화 규제는 그 내용을 다 정리해 놨어요. 예. 그래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자, 그다음 간세의 개혁을 보자. 막부의 이제 정통적 개혁 중에 두 번째 개혁이 간세의 개혁이야. 앞에 단일 개혁은 이제 치지 않고 간세의 개혁부터 보는데, 이 간세의 개혁은 로제였던 그 마스다이라 사다노부라는 사람이 개혁을 했어요. 이 로즈라는 사람은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겠죠? 예, 행정수반, 오늘날 말하면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교육개혁을 모델로 했다는 거. 참고로 간세의 개혁도 암기해 두셨죠. 이름이 제일 중요해. 이제 하도 명칭이 많이 부르니까 채점하기 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는데, 그러니까 명칭만 많이 듣고 외우고 오면 그 50% 맞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깊게 한 거. 임용에서는 그 문제 추세를 보고 딱딱 그들이 요구하는 그 키워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장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칭 암기장. 자, 그래서 이제 그 간세의 개혁도 보호개혁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농촌 부흥이 제일 중요하죠. 예, 농촌을 어떻게 부흥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개혁이요. 그래서 식목, 개간, 치수 같은 걸 장려하고 영리만 추구하는 부업을 금지하고 쌀 농사를 하라는 거야. 별 농사는. 상품 작물 재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그 도시로 이제 나갔던 그 농민 그 임금 노동자 있죠. 농촌 출신 임금 노동자를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는 조치를 해요. 그래서 농촌 복귀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농촌 입구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오사메야도라는 좀 약간 득보자 같은 상인 조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중간에 이제 끼면서 영국민을 운송하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간에 뭐냐면 영국민을 운송한다고 농민들이 해놓고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인 조합을 해체시켜서 농민 부담을 감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형령을 내렸죠. 기형령. 자,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뭐 그 개론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칭 꼭 외워두시고요. 자, 막신 하타모토와 곡괭이의 경제난을 이제 해결할 목적인데, 앞에 영화 좀그 하타모토하고 곡괭이는 그 어떤 사람에서 막부 직할의 사무라이죠. 이 곡괭이는 많이 들어봤죠. 요 무르마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있었던 거고, 가마쿠라 막부 곡괭이가 고위직 그 사무라이인데, 그 에도 막부 때는 고위직이 아니에요. 그냥 하위직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라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그 종전의 채무를 파기하고 그 채무를 저리의 이자로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중하급 무사를 상대로 미국의 매매와 고리 대업을 하고 있었던 고리 대급 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타격을 줘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리 대급 업자들 입장 볼 때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예. 안 빌려주죠. 얘네들 뭐 땅 파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예 돈을 안 빌려줘. 예, 돈을. 그래서 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궁한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하다못토와 곡괭이죠. 그러니까 기억력 무시하고 그냥 고지도 또 빌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를 줄 테니까, 높은 이자를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실제로 실효성은 별로 없어요. 이런 정책들은. 자,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사회정책들 보면 칠부 금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마취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의 전학분의 7분의 1을 그 당시
에도의 정해소가 정립하는데 빈민구제였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마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밑에 마을 그 성하촌은 있죠. 그 성하촌에 필요한 경비 중에 7분의 1을 따로 이제 에도의 정해소를 이제 정립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빈민구제를 활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을 시 운영 경비를 떼가지고 그 빈민구제에 활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코마이 기근에 대비해서 사창이나 을창 각지에 각지를 성립하고 미국을 비축하려고 했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군율미라고 보시면 되죠. 가코마이는. 예. 그 다음에 인쇼쿠요 세바라고 이제 설치했는데 이거 갱생기구야.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불황자를 수용하고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상통제로서 그 당시 이제 사치품이 확산이 되고 그냥 음란물 같은 게 확산이 되니까 또 서양의 어떤 물품들이 상상 들어오잖아요. 그걸 통제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유학 중에 주장만을 정하고 삼았어요. 그리고 유교를 가르칠 수 있는 번학을 설치했죠. 번마다. 그리고 다른 학파의 학문을 다 이학으로 한 거야. 이학. 그래서 이제 이학을 했고 이제 일종의 유교 중에 양명학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좀 탄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뭐냐면 좀 제재를 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주작이 간학이지만 그 외에도 고학이니 그다음에 뭐 양명학이니 이런 학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과 사상을 통제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물가가 오르고 그런 거는 사치품이 확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겸약하게. 그래서 애도성의 예산을 3분의 2로 격감시키고요. 조정의 경비를 경감시키고 경향률을 실시하죠. 이 경향률은 공통적으로 실시해 그냥. 얘네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풍속을 단속하죠. 사창가, 남녀 혼욕, 같이 섞어서 모욕하는 거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르노 같은 그 호색적인 출판물이 많았나 봐요. 언론도 통제하고 어,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양면적인 게 뭐냐면 주장만이 전학으로 인정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학을 또 인정을 해줬어. 난학을 서양 학문은 또 받아들였어요. 예, 약간 좀 특이하죠. 그래서 난학을 후원하고 서양 서적을 수입해서 기간을 수입했다. 그래서 양면적인 어떤 정책들을 했다. 성리학을 또 한편 하면서도 난학을 후원해 줬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과를 보면 막부의 권위가 회복됐고 물론 일시적으로 회복된 거 이것도 일시적으로 근본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에 대한 민중의 반발이 많았겠죠. 그리고 개혁의 추진이었던 그 사다노부가 그날 집권자였던 쇼군 이에노리가 대입하면서 퇴진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고요. 봉건적 반동적 정책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폐 경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자, 오쿠쇼 시대가 있는데 뭐 이건 건너뛰고요. 예. 오시의 난인데 요 오시의 난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오시의 난. 예. 자, 오시의 난은 그 누가 익혔냐? 예전 전직 관료였던 그 오시오 헤이치로라는 사람이 익혔어요. 이 사람은 양명학자예요. 양명학자. 그리고 또 뭐냐면 에도의 관리였어요. 전직 관리였죠.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양명학자면서도 되게 예전에 반란 같은 경우에는 민중들이 일으켰는데 사무라이 출신이 일으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에도 막부에 충격을 줬던 거죠. 그래서 덴포 개혁의 한 또 배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막부의 전직가였던 오시오 헤이라츠로가 난을 일으켜서 민중을 동원해서 호상을 습격하고 그 미국을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이걸 빈민들에게 분배를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2, 3일 하다가 국방 막부군에 의해서 어,
토벌되죠. 그래서 오시오는 자결하면서 실패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오시오난이 일어난 주요 원인이 훈적으로 기내 지역에 미국 부족 형상 때문이었다. 특히 기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사카 주변인데 이거 오사카에서 일어난 난이에요. 자, 그러면 덴포 개혁을 보죠. 이 덴포 개혁은 아주 중요하죠. 왜?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기출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기출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깔려고 나오기 때문에 기출에 있는 건 일단 다 맞춰야 돼. 어려운데 맞추는 것보다는 남들 맞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맞춰야지 학교 가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항상 중요하다. 몇 번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덴포 개혁이 나왔으니까 요건 하나하나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해두시죠. 그럼 덴포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람은 이제 누구였냐면 그 미즈노 다다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덴포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 요즈였던 미즈노 다다꾼이. 이 사람도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이름이 좀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도 이름을 외워야 되겠죠. 미즈노 다다꾼이. 예. 그래서 로즈에 취임했다. 로즈라는 건 오늘날 총리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간세 개혁과 교육 개혁을 모델로 해서 상업자본 억제와 자영 경제를 복귀하려고 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개혁을 했냐? 대규모 홍작가 기근, 요 앞에 일어난 오시오의 난 있죠? 재정 적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모디스라는 그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성박 중에 모디스라는 성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성방이었던 모리스가 들어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통상을. 그래갖고 이제 요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이국선의 출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죠. 요 1840년대는 또 외부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죠? 아편 전쟁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이카 개신이 일어났던 것이 7세기 때 신라와 나당연합군이 삼국 통일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일어난 것도 있다고 했죠. 대적 충격이야. 그래서 우리가 에도 말부의 막부 정치 개혁이나 그다음 메이지 유신 이거 볼 때 대적 충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외부 세력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얘들이 민감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침해받고 하다 보니까 정권을 중국에서 정권을 바뀌었든 외부 세력 들어왔든 무감각한 게 있어 좀. 근데 얘네들은 이런 외부 세력의 어떤 침을 덜 받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확 하면서 뭐냐면 대응을 하게 돼요. 예,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혁 내용 되게 중요하죠.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자, 공통적으로 이제 막부 개혁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뭐였어요? 검양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치스러운 의복을 금지시키고 고가의 과자와 요리도 금지시켰어요. 예. 오늘날 그 먹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요즘에 뭐 시진핑이 먹방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홍수 때문에 이제 그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출판물을 통제했죠. 음란물이라고 판단되면 작품을 쓴 작가들 처벌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입만법을 냈어. 간세개혁처럼 비슷한 법 했는데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농민이 농촌을 떠나 애도 이주를 금지시키고요. 타 지방에 거주 시 영주의 허가를 받고 장기간의 애도 거주자는 강제 기양 명령되었다. 왜냐면 농촌에 인구가 많아야지 농업 생산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치를 취했다는 거. 그다음에 상업 정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가분압가만 있죠. 이걸 폐쇄시켜요. 가분압가만. 요게 기출에 나왔어. 그래서 물가 상승의 원인을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유통 단계가 복잡해서 그런다. 그래서 유통 단계가 그 도중에 독점하는 가분악발 폐지하면 독점 없애면 물가를 때려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영업세를 포기한 채 해산을 시키죠. 근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가분악가마 외에도 물가가 오르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요거 하나 뭐냐면 없앤다고 해서 그 물가가 잡히겠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 상승이 뭐냐면 질이 낮은 화폐야. 악화죠, 악화. 그래서 막부 정권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자기 재정을 뭐냐면 만회하려고 악화를 막 찍어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주범인데 이 주범은 그대로 두고 그냥 뭐냐면 종금만 때려잡는다고 이게 물가가 하락된 건 아니겠죠. 오히려 영업세만 감소시켜 갖고 못 받으니까 재정 악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폐지시켜요. 그래서 가분악과 폐쇄를 폐지시키고 다시 부활시키죠. 예, 그래갖고 이건 1851년에 다시 복귀를 시켰다.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와 함께 가분압박을 폐쇄와 함께 그 당시 이제 일반 상인들이나 재향 상인들 자유로운 상공을 허용해서 에도와 오사카의 물자를 유입하도록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봉 정치를 이제인데 정봉이라는 건 뭐냐면 영지를 교환하다는 뜻이거든. 정봉이라는 거는. 그래갖고 그 당시 가와 고해본의 재정 원주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변들에 영지를 교환시키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 자 이게 뭐냐면 영민의 반대로 처리된 거야. 우리 정보 못할 때 우리 왜 쇼군을 갖다 다이모드를 교환시키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게 아니면 이 상진영이나 이 정봉 뒤에 얘기했지만 이게 막부의 권위를 뭐냐면 떨어뜨려요. 예전에 막부 초기 때는 너 영지 교환해. 그리고 너 삭감해. 그러면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영지를 정봉시키거나 삭감하고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정봉 정치를 해갖고 영지를 교환시키려니까 영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냥 반대하고 민원 넣고 하니까 그냥 물러난 거야. 예전에는 에도 초기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에도 때 이제 말기 때죠.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건 에도의 그 막부의 권위와 권력이 그만큼 바닥이었다는 거야. 바닥. 예. 감당 못하는 거죠. 그게 상지령에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상지령은 뭐냐면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명칭을. 자, 막부의 재정 안정과 권력 강화를 위해서 그 당시 에도, 오사카 등지에는 막부의 직할지가 있어요. 직할지를 그러니까 에도 주변의 땅을 막부의 직할지로 만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통 에도와 오사카에 보면 이게 에도와 오사카인데 에도나 오사카나 다 막부의 직할지예요. 근데 이 주변 땅들 있죠. 이 주변 땅 중에 막부의 직할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막부의 가신들이 있죠. 가신들. 이들 뭐라고 했죠? 곡괭이하고 하타모토라고 있죠. 하타모토. 얘네들에게 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땅들이 곡괭이와 하타모토 땅들이야. 이거를 다 몰수를 해갖고 막부의 직할지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리고 곡괭이 하타모토는 자기 땅을 이제 거기에서 복록을 받는 그러니까 영지의 영공료를 받는 대신에 우리가 월급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들고 일어난 거지. 곡괭이와 하타모토가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 당시 훈다이 다이모도 그러니까 훈다이 다이모도 포함되겠네요. 훈다이 다이모 뭐 하타모토 곡괭이 같은 그러니까 직할지를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아니 에도와 오사카 지역에 영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감당을 못하니까 물려난 거죠. 네, 그럼 상지형을 폐지시켜라. 폐지시켰어. 그러니까 정봉 정치나 삼지형을 폐지시키는데 했는데 주변의 영민이나 일반 사무다리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어 뭐냐 물러났다. 그만큼 막부의 권위가 어떻게 떨어지죠. 자 결과를 보죠. 오히려 상품 유통을 악화시키고요. 그리고 다이모 직속 가신 아까 다이모들 훈다이 다이모들이죠. 상지동 직속가신 하다못도 그다음에 곡괭이들 예. 상지동 때 반발됐죠. 농민층의 반발 등에서
막부의 지도를 오히려 상실한 채 그냥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이게 막부의 마지막 개혁이에요. 자체적 개혁. 예. 그래서 막부의 개혁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개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대비해서 번정 개혁을 볼게요. 번정.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이모 개혁이 있으면 아니 막부의 개혁이 있으면 그 밑에 다이모들이 이제 또 자체적 개혁을 하려는 것도 있었죠.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변정 개혁하기 전에 제가 그 알려드릴게요. 서포트 인증번호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63번 적으셨죠? 적으시고 제가 어제부터 이 아이패드 이게 하니까 너무 좋네 이거 아이패드가. 어, 어저께도 말했죠. 왜 아이패드 강신자가 어, 애플 강신자들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되겠더라고. 사용하기는 불편한데 이게 이제 그 어플이 좋아. 하여튼 자 번정개혁인데 자 번정개혁 잠깐만 이거 시간이 됐나? 예, 오래될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한 게 잠깐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좀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할게요. 예,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